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네. 광복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거의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문제가 많아서 네. 제가 아마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 소집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사진이 많이 있네요. 예. 여기 할아버지 이회영 할아버지 예. 모습이죠. 1900 19년에 3.1 독립선언 끝난 후에 네. 20년에 이제 19년에 이제 그 북경으로 다시 망명해서 그때 북경에서 자리 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네. 김구 선생이신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이시고 1945년 10월 25일 중경서 네. 상해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상해에서 약 2주간 머무르는데 이 상해 공항입니다. 네.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맞이한 사진인데 오래된 사진이요. 광복회가 공금 횡령 의혹과 소송전 등으로 잇따른 내홍을 겪어온 가운데 2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작은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4선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역임. 우당장학회 이사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하며 광복회를 쇄신.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저는 독립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 집중 분석합니다. 제23대 광복 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자리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회장에 출마하면서 광복회는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광복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회장이 5번 바뀌었고 고소고발도 많았고요. 예. 어떤 각오세요? 글쎄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광복회가 사실은 애국단체, 애국지사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애국지사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거동이 거의 불편하니까 이제 2세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럼 2세 시대에는 그 과거의 1세대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네. 당신이 말하자면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2세대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2세 시대에는 어떤 광복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네.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광복회 정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복회 정신은 우리 정관을 보면 말이죠. 첫째는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독립 정신을 우리 민족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공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우리 광복회 특징인데 네. 너무 이 공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등한시했다. 네. 너무 사적인 것으로 넘어갔다. 이거 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때를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1948년 8월 15일에 주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때를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런 논란인데요. 건국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저는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19년까지는 독립운동을 하셔도 을사늑약
반대 운동, 무슨 국치 반대 운동 이런 걸 했지만은 전부 이게 일종의 왕조 시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1919년서부터는 분명한 민주공화제로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언제 시작됐느냐? 1919년에 처음 국민주권시대가 선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미국도 13분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한 것을 독립기념일로 보듯이 우리도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한 것이 네. 독립의 원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48년에 이게 주권 회복이라고 그런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48년에 북한도 정권을 수립을 했어요. 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9월 9일에 우리는 8월 15일에 네. 그렇게 되면 서로 정통성이 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걸려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919년까지 끌어올려서 민주공화제를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1919년이니까 네. 그때를 원년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대활약을 했고 네. 또 신흥무관학교는 뭐 항일 무장 투쟁의 산실인데요.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네. 예, 북경까지는 그래도 나중에 1920년에 일본이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만주가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이 화북으로 와서 북경에 대개 머물게 됐는데 그때가 1919년 바로 한일 독립선언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경에서 다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 심산 김창수 선생 그래갖고 전부 합쳐가지고 네. 거기서 의열단을 만들고 조선 혁명 선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무장 투쟁을 전개하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느라고 참 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둘째 할아버지 이석자 영자 그 양반의 재산으로 사실은 아까 다 땅을 팔고 갔었는데 네. 그 양반은 호호단신으로 상해로 나중에 몰려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불행한 말씀입니다만은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네. 1934년에.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그냥 열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만큼 부자인데 말년에는 상해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다락방에서 네. 굶어 돌아가셨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성장했던 가족사가 이종찬 회장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근데 제가 사관학교를 입학을 할 때도 저는 아는 사람이 웃긴데 광복군 하신 분들의 추천서를 좀 받아가지고 갔는데 딱 일본 지원군 출신 시험관이 너가 독립운동 가문의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이게 일종의 결격 사유가 되는구나.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세우는 것이 저의 그 광복회장으로서의 제가 마지막 저의 인생에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철우 연대 법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동창이고 며느님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장께서는 광복회장이 되셨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도 하셨고
정치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현재 정치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을 때 그분에게 정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은 타협입니다. 여와 야가 서로 다름이 있지만은 결국은 화이부동이다. 네. 그러긴데 다름이 있어요. 다른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여와 야가 갈려서 서로 토론도 오고 타협도 하는 건데 이런 타협의 정치가 지금 메말르고 네. 적대적인 정치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적대적 정치가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타협의 정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예. 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대화 타협인데 지금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잘못된 것이 다시 이것을 한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이 새로운 정권에게 부담을 주질 말아야 될 텐데 사실 그것을 부담을 주게 돼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치가 이 법에 의해서 정치가 지배가 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정치로서의 존재가 돼야 이게 서로 타협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게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자기 관리가 첫째겠죠. 제발 법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네. 요새 이제 자꾸 무슨 정치의 타락, 돈봉투 이런 것이 네.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정치다운 정치에서 다시 시작하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식 회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왜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청산하고 정말 대표로서 사법적인 리스크는 없고 그냥 야당 대표로서 존재하면 타협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를 되자마자 그 양반은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바로 대화하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신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견원지간으로 남으면 동북아 평화가 어렵다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것이 전부 이제는 드골과 아데나워가 평화를 부르짖듯이 이제는 새로운 동북아의 집을 짓는데 서로 가자. 네. 그런 뜻에서 배팅을 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팅을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일본을 갖다 미워하는 혐일, 일본에서는 혐한 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의식이 강한데 이것을 던진 것은 굉장히 모험이지만
정치인은 그런 모험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그 직접적인 사과 반성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고, 문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억지 주장, 또 신세 참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처럼 컵의 반을 채웠어요. 네. 그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줄 텐데 저는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다 얘기를 하면서도 국가의 대표적 발언을 자꾸 기피를 하는 것은 그분의 이런 정치적 상황, 일본의 그 우익의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조금 뭐랄까 너무 인기에 영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외무부가 참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외무부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외무부가 너희들이 독도를 주장하자면 생각구 열도는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굉장한 충격을 줄 텐데도 우리 외무부는 중립을 지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인 저는 경우 없는 얘기다. 독도 문제는 경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돈봉투, 코인, 녹취록 등등 이 내용이 따르고 있는데요. 정치는 없고 지금 대립과 충돌만 있지 않습니까? 정치 원로로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정치하는 사람, 특히 국회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21대 국회가 이게 실패한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타협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전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을 양산해 놓으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하고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부권이라는 것이 정말 한 회기에 한 건 내지 두 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 거부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거 정면 대결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으로 21대 국회는 이게 실패한 국회다. 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제발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제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이 타협할 수 있는 여야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든 야든 좀 빨리 뽑아서 네. 타협의 정치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회를 팔리아멘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판례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네. 그 대화를 잃은 정치는 메마른 정치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은 호국 본의 날이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그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이거 들러리냐? 사실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오인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당 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부총장, 당 수석 대변인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오인회의 실체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먼저 오인회 논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그 당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 김기현 플러스 김기현 대표가 임명했던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과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네. 공식적인 회의하기 전에 내부적인 전략을 하기로 했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공식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외부에서 봤을 때에 네. 5명, 6명이서 모여서 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께서 오인회다.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최고위원보다 내부에서 어젠다나 의안을 세팅하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식 회의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의안을 얘기하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오인회를 얘기했던 분조차도 그 맥락을 알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면서 논란을 차단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언뜻 질문이 이제 궁금한 게 이용호 의원도 정치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의 주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을 두고 오인회를 과연 했겠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우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잠시 더 해주시고 현근택 부원장님. 네. 어쨌든 이용호 의원은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건가요? 근데 저 발언을 하는 맥락을 보면요. 네. 사실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자리가 비었는데 사실 이영호 의원이 호남 분이시고 이러니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뭐 최고위원이 힘도 없고 그냥 들러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오인이라는 게서 다 결정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부총장 수석 대변인이 모여서 하는 건 어느 당이나 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전에. 모이죠. 그렇죠. 실무자 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하고 또 최고회의 끝나면 또 사무총장 중심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네. 들러리 불과하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 이게 어찌 보면 제2의 윤핵관 논란 비슷한 거예요. 그전에도 네. 윤핵관이 특정한 자리는 없었지만 이런 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게 논란이 커졌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라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다음에 공천을 할 때에도 지금 최고위라든지 공심위가 아니라 그런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최고위는 약간 들러리고 최고위 말고 비선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실제로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이 핵심입니다. 그럼 뭐 일종의 견제성 발언으로도 봐야 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그 오인회 같은 표현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공식 라인이 아니고 비공식 비선 실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이 논란으로 탄핵 사태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보다는 이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 이런 그 오인회내, 칠륜회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율이 탄력이 붙는 상황 속에서 공식 라인이 아니고 또다시 윤핵관이니 숨겨진 윤핵관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선 실세 논란이 일으켜진다고 하면은 네. 또다시 이제 그 민심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네. 논란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 3월 8일에서 김기현 대표가 출범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단순히 어떤 그 비선 실세 논란을 넘어서 실제 지금 있는 김기현 체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그라든 줄 알았던 오인회 논란에 이준석 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오인회는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주쯤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쓴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본인은 대표인데 윤핵관이 본인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제2의 어찌 보면 윤핵관 논란을 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영호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원래 호남 지역에 정치해 오셨고 민주당에도 있다가 무소속 이랬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정서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민주당에도 사실 개파가 있고 뭐 이런 얘기지만 그런 얘기는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친이 친박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얘기 잘 안 꺼내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용호 의원이 그날 발언할 때도 보면 제가 낄낄빨빨 잘 압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아는데 그때 정작 중요한 얘기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버린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논란을 키우고 싶겠지만 그때는 당대표였고 지금 네. 어찌 보면 이제 1년 징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때처럼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이 전 대표는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당 대표까지 하셨고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 전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내년에 어떤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처럼 낌새가 이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 신청을 한 다음에 내부적인 그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본인이 당선 공천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공천 자체에서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공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어떤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무소속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국 2030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량 있는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외곽에서 아웃복싱을 네. 하기보다는 당내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이상한 낌새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독였다고 하는데요. 검사 공천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가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인의 어쨌든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총선에 많이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고 본인도 가장 신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이 되고 네. 그럼 당장 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권이라든지 PK 지역에 있는 분들 당장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어찌 보면 쇄신, 물갈이, 혁신, 공천 이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땐 당장 현역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물론 그렇게 강조가요? 말을 하지만 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아마 점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논란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호조에 힘을 입은 탓인지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속속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4월 중순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참모실 40명 차출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 정치에 없어져야 할 폐해로서 대통령실 흔들기다 이런 반응이 있었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달간 어떻게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보면은 이미 한두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에서 옷을 벗고 본인이 이제 꿈꾸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3040 이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다가오는 6월, 7월에 옷을 벗고 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단순히 이제 용산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개각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 원희영 국토장관 이런 분 정도가 외에는 전혀 그 개각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장관보다는
차관급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개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제 지나고 2년 차 속에서 내내 총선이 있긴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다만 용산 대통령실 내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에 고민정 대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호위무사를 했던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는 네. 어떤 장차관급의 행정관 그 어떤 그 정치적으로 행정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급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막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든 현역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에 공천, 그다음에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거나 최고위원이 되면 공천을 거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일단 최고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물론 가성비가 떨어진다. 4천만 원 내에서 그 정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정치적인 그런 실익이 없다. 내년 공천이라는 거기 가장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까지 가겠느냐. 과연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현 대표가 한 달 자석 요청을 해서 그게 징계인 줄 알았는데 또 하더라.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공개 행보는 어떤 걸 염두에 둔 걸까요? 그 맥락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공개 행보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한 말씀이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어떤 그 구성을 봤더니만 비대칭 전력을 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굉장히 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약하다. 왜냐? 내가 빠졌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그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몇 선이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련한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소송하거나 이해할 생각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좀 개인적인 불만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1년 지나면 다시 이제 여전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출마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밝히면서 개인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불만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선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게 최고위원인 만큼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정 의원은 기필코 사수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개파 움직임의 일환으로 정 의원은 보는 듯하던데요. 왜냐하면 혁신을 이유로 자신을 비판하는 비명계를 상대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떠든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개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네.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마다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를 했거나 최고위원 하는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하면서 보통 이제 저희 당은 3선 이상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국민의힘은 초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3선 이상에도 보다 보니까 장관 출신 원내대표 하던 분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이 깨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11대 7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관례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원래는 2년 해야 됩니다만 1년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의원들이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혁신이냐 비혁신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입니다. 네.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에서 자범 없이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대표도 주도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원내 사안입니다. 네.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대표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자리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거 혼자 다 하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 자리 다툼 싸움을 밖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인 논란 당사자인 무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갔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비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적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이제 본인은 이제 청년 정치인한테 1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하루 세 때 라면만 먹고 어떻게 보면 지방 갔을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가지 못하고 보좌진들하고 모텔에서 잤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최대 100억이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우리 정서와 기본적인 어떤 윤리에서 가장 정직성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교육의 어떤 목표가 정직하고 성실한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으로 봤을 때에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위원회로 보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법사위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교육위로 오게 된다? 물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비난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네. 하필이면 또 교육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아마 이게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과연 본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느냐 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넘어서 자진 사퇴를 해서 결자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또 논란의 본질적으로 없애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권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육위가 아니라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거치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거 징계를 한번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어쨌든 나간 거는 법사위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논란이 있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법사위에 마침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이제 법사위가 아니라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간 것 같고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임위를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어딘가 속해돼야 되는데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는 일단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결정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 징계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명한 사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국회도 징계를 하게 되면 여야 문제 같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국은 팩트가 뭐냐.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수사기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검찰과 지금 장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반박하는 의견문을 내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어떤 여론전에 나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정치적 인생은 종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또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만 의원과 지금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는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장외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조사할 때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성만 의원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증 책임이 검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본안 소송에 갔을 때도 무죄를 다투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돈을 조성되고 했던 배경과 경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대국민 호소 전략이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수세에 물렸던 민주당이요. 황보승 의원 등 국민의힘 공천헌금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요. 이제 과거에는 꼭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검찰이 수사할 때는 여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 물론 야당을 더 세게 수사했던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은 그냥 봐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수사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거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황보승 의원뿐만 아니라 하영재 의원이나 김연아 전 의원이나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네.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 수사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검찰이 그럼 세게 수사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균형 자체가 안 맞춰지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시각을 보고 있고요. 지금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세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선관위의 그 특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저는- 감사원에서는 고발 방침까지 냈는데 저는 현행법상 어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그 헌법이나 지금 현재 감사원법 그리고 또 실무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선관위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또 기존 관행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보면은 감사원에 감사받지 않는 기관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또 하나는 사법부, 네. 법원, 그리고 나아가 준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3개만 감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헌법을 그 반대 해석을 따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1994년에도 감사헌법 어떤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입법적 논의가 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감사원의 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국회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 감사를 해온 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난 대선 우리가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관위 자체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지금 그 내용의 적정성을 지금 실무적으로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감사원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을 받지 않는다. 내가 감사받고자 하는 데는 지정해서 받는, 마치 이제 감사 어떤 그 기관을 지정하는, 쇼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원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에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네. 입장인데요. 왜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건 맞죠. 감사원이나 선관위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법에는 지금 감사가 제외되는 게 국회, 법원, 헌재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또 거기에 선관위까지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두 법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감사원이 당연히 선관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 선거 논란이 됐을 때도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법적인 관행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더 문제는 지금 감사원은 물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 영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장도 보면 국회 나와서 우리는 뭐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기관이다 이러고 있고, 유영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감사원이 거의 수사기관과 같은,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행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감사원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꾸 권익이랑 비교하시는데요. 권익위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 국회, 그 다음에 선관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재산 문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감사원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 어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 해석의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찾은 배경은 뭡니까? 일단 부산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양 수산 산업의 최고 일단 중심에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뭐 해류가 돌아서 뭐 1, 2년 후에 온다 그러지만 사실이 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인적 왕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나 8개 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인들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론도 좀 듣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길거리 선동을 한다면서 비판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것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라는 정도로서 이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촛불을 들고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만 그 광우병이 실질적으로 이제 걸려서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가 사실상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괴담으로 끝났었는데, 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가 아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그 포커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적인 어떤 감정으로 봤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그 방류가 됐을 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우려가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가셨을 때 G7 회의에서도 G7 정상들도 결국 IAEA에서의 어떤 그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그 결과 삼중수소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원자력 관련되는 부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어떤 국민의힘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 마셔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화장실 물 안 죽지만 안 마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자꾸 뭐 괴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마시라는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옥스퍼드 교수를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 초청해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리터라도 마신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걸 마치 뭐 용인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걸 뭐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 그런데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의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소 그중에 위험비를 제외해서 수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다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마치 괴담이다 몰아간다 그러면 그냥 일본에서 소비하면 돼요. 공업용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든지 못 마시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멀리 저 터널을 파가지고 바다 멀리 버리겠습니까?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꾸 괴담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이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오발령 있었잖아요. 이게 서울시와 행안부죠. 서로 내탁 공방했는데 이게 결론이 좀 맞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행안위와 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나아가서 그 국방부와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 또한 아침에 오발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운 게 있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이 앞으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좀 더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나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국가 간 관계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폐악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협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각종 의혹 덩어리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로 혼란케 하려 합니다. 장외로 나가 시민들과 잡는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과 RN서치 등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한 주간 영향이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외교 또 코인에 따른 파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아주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또 집회 시위와 관련된 이슈 네. 등이 등장하면서 올라가던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1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은
잡을 발목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야당이 잡든 말든 할 것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은 이 발언은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지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속에서 이제 그 이유가 야당 발목 잡기랑 여당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2022년 5월에 이준석 당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우리가 원 없이 좀 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전국 인식 자체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비종찬 소장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통한 외교 랠리를 통해서 약간 상승의 기미는 있었는데 국정을 좀 전반적으로 바꾸려는 태도가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주춤하면서 이렇게 꺾인 새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일단 기본적인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이용우 의원이 오인의 네.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명단을 공개하겠다 예고한 상황인데 오인의 논란이 향후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그런데 일단 여론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념 그리고 정책 또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 이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때도 사람이었는데 한참 우리가 윤핵관 이야기를 하다가 이영호 의원이 거론한 것은 오인회거든요. 근데 이 오인회가 오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따로 이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관련된 논란이 빚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도 정당의 지지율도 타격을 받습니다. 네. 결국 이 사람 문제를 거론되고 있는 이슈를 결국 이 공천권과 연결될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용우 의원은 어쨌든 그 발언을 철회했잖아요.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철회는 했지만 왜 꺼내놓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짐짓 부담은 되지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 SNS를 통해서 다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대외 활동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게 그 김재원 의원이 그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당에서 좀 이제 징계 비슷하게 한 달간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를 더 오히려 악마화했다. 이래서 이제 나는 다시 발언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 오인회 얘기도 나왔는데 이미 오인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미 이제 그 여당도 공천을 중심으로 한 총선 체제로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더 이제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네. 이제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합니다. 결국 공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배 수장님, 네. 대통령실의 젊은 행정관들이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동석 행정관이 충북 충주 출마를 준비하는 등 뭐 총선 러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그렇습니다. 네. 하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준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렇겠죠. 기회가 왔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또 공천의 후보자 물갈이 비중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출마는 또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상당한 또 여건 내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재직 시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선거에 많이 출마를 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이미 지방선거 지나갔고요. 또 한 번의 지방선거가 남아있고 특히 인데 내년 총선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출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냐 네. 또 투명하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도 중도층 또 무당층 MZ세대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천 자체가 삐그덕 와지건 해버리면 정말 정작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에서 또 60대 또는 중부층에서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서 또 의문이 생기면서 더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공천은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
또 혁신안 등을 두고서 서로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 지지율에는 이 같은 점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당내에 오늘도 혁신 회의라는 게 지금 발족을 했는데요. 네. 그게 발족한 이유가 이제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을 왜 빨리 임명을 안 하느냐. 그래서 당원들이 청원까지 해서 그게 5만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당내에서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이 현역 의원들이 이게 좀 뭔가 행동이 굼뜬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지지부진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기감 속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조직체들이 지금 발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그 갤럽 차기 지도자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체에서 1위를 했어요. 22%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1위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당의 활력을 좀 불어 넣어 달라라는 요구 네. 속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된 이른바 개딸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결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개딸 논란이 현재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제 정치 훌리건이다 이런 지금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돈봉투라든지 김남국 코인 등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크게 빠질 것 같았는데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예요. 여기가 거의 지금 당 지지율이 37, 8%가 나옵니다. 평균보다 지금 높게 나오는 연령대가 30에서 50대인데 이 세대가 이제 결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은 거의 50%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당의 지금 그 전체 여론과는 좀 다르지만 당 핵심 그 주축 세력인 3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지금 강성 지지층과 함께 목소리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제 그 흐름을 좀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별 여부보다는 이 개혁의 딸들에 대해서는 성격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지지층은 반드시 정치 세력에는 필요하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불리한 국면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또는 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친명 세력 외에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네. 상당히 또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뭐 BTS 아미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건 뭐 결별 여부보다는 적어도 개딸의 성격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와 또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총선 전망도 해볼까요? 배 수장님. 예. 갤럽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 여론조사 공정은 거의 응답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이제 질문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냐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고 물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국 갤럽 조사는 어디 쪽에 여권이냐 야권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 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야권에는 좀 힘이 실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지느냐? 그건 또 아니다.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온갖 리스크들이 많다. 김남국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까지. 그렇다면 야권이 좀 유리한 국면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격차, 이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겠느냐.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인영 소장님은요? 예, 이게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갤럽 조사하고 지금 그 여론조사 공정 자료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 조사, 각각의 조사의 정당 지지율과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공정 자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1.7%인데 내년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찍겠느냐 이게 38.9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이 35.4가 나왔는데 내년에 민주당 후보에 찍겠다라는 게
38점 지지율로 더 올라가요. 오히려 당 지지율보다 더 올라갑니다. 후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확장성이 더 생기고 갤럽 자료도 지금 민주당의 경우 내년 총선은 야당을 찍겠다가 거의 17%포인트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 자체 하나의 그 하나의 단문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정당 지지율과 연관성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요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상당 격차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 수장님,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치권에 뭐 지난주에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예. 이런 진단이었잖아요. 여전인가요? 네. 예,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공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 쪽에 공이 넘어와 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얼마나 과학적 검증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심리적 불안을 관리하는 차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정부 여당이 잘하느냐에 저는 이것이 파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논란으로 가느냐에 이 관전이 분수령이 네.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2008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08년을 보면 과학적 검증의 문제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절충점을 찾아가고 이게 소고기의 원령이 30개월이냐 30개월 미만일 때 이상이고 미만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호주의 경우는 캐나다의 경우는 유럽의 경우는 좀 더 차분하게 또 토론하면 됩니다. 수출되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원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명박산성이 등장하자마자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서로 양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붙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반의를 하고 또 이것이 노저편을 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 검증은 지극히 기본이고 이것은 또 여기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산물 업자든지 또는 우리 수산물을 사는 국내 소비자든지 일단 방류수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든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것입니다. 더 과학적으로는 네. 이 일본에서 방류된 그것은 해류를 타고서 미국을 돌아서 태평양을 한번 돌아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불안할 거예요. 네. 이은영 수장님, 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 네. 국민의힘은 괴담을 유포한다 비난하고 있는데요.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여론은 각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이 부산에서 왜 장애 집회를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지역에 가보시면 그 국민의힘에서 괴담을 뿌리지 말라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다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 지금 양쪽이 똑같은 지금 서로의 각자의 이제 어떤 그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그 한일 정상회담 때 대충 여론 구조가 3대6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3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반대한다. 그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게 70에서 80까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부층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주부층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식탁의 문제,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의혹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특혜 의혹인데 여야는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전을 예.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격앙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 국민들의 사실은 중앙선관위와 연결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중앙선관위 제재가 있었는데 이보다 격앙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이게 채용이나 입학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그것도 공정과 신뢰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되는 그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이 아빠 찬스, 형님 찬스를 총동원해서 채용을 했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차원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공정과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네. 우리는 헌법적 독립기관이에요. 이걸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법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으로만 묻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죠. 속구리 투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문제들. 그러고 나서 자정작용이 있었나요? 지금 이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관련된 이야기도 2018년 이후부터 계속돼 왔어요. 고위공직자들이 중앙선관위에서.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자정작용을 잃었다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어떤 감사와 법적인 수사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감사원의 어떤 감사에 대해서 선관위는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충돌하고 있는데 네. 정부 기관 간의 이런 충돌의 모습 여론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일단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이 중앙선관위의 그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채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젊은 층이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 공정의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더 큰 차원으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내의 충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지금 대통령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여당은 이걸 너무 작은 차원으로 공정 이슈로만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30일이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했는데 뭐 이제 실패했다고 하죠. 조만간 네. 또 하겠다는 건데 예. 이 북한은 안보리 회의를 한 것을 두고 불쾌하다. 뭐 위성 발사는 응당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북한의 연인 도발이 향후 정치권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굉장히 만성적인 학습효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작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재난 문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실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안보 불감증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기는커녕 1%포인트 내려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북한 이슈가 별로 지금 국민들에게 민생이나 경제나 다른 이슈보다도 더 절실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 이슈를 가지고 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동하겠다. 그건 먹히지가 않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도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해결책을 위해서는 그러면 대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가느냐.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네.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여 소장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슈 정치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우발령 문제까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빠진 대목을 보면은 20대와 60대 그다음에 여성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안보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전국의 불안정성으로 지금 다가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세하게나마 1%포인트가 지금 빠진 상황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이거를 통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한미일 군사동맹, 북한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 맺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날 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 문자 등을 보내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에 대한 논란,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어디 쪽으로 영향을 줄지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줄지 서울시에 또 부담을 줄지 그건 또 뭐 차차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 거 가지고서 탄도 또 정찰위성을 쏜 거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정확성, 저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러면 우리 충무로의 근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MBN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충무로 4번 출구 있는 저 대피소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정확성과 구체성, 그다음에 또 보안성이라는 건 확성기가 나오는데 확성기의 내용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네. 막 온 가족이 확성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귀가 빠질 지경에 이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지? 지금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타더라고. 저는 또 빨리 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한데 이런 내용들 확성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는 좀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걸 서울시가 문제다, 행안부가 제발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 머리를 맞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공방이 아니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그렇습니다. 찾아서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주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 전체적인 전국 상황을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는 좀 다 모든 게 싫다, 뉴스도 보기 싫다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뉴스 안 보겠다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정 운영 자체가 내탁 공방 이것만 하고 있어서 좀 전체적인 쇄신이 좀 필요한데 좀 인사라든지 개각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좀 변화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만 네.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현정 선생님께서 뉴스를 안 보겠다 그러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뉴스는 MBN 시사 스페셜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남국 의원 상임위 법사에서 교육을 옮겼잖아요. 예. 이 코인 논란은 어떻게 여론상에서는 수그러들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최근에 좀 가라앉고 있는데 네. 이게 순차적으로 또 부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련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속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계속 이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해명하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의 출처, 경로, 왜 이 코인에서 저 코인으로 스왑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왜 의정활동 시간 중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네. 명쾌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이나 여론에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게 8월까지 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부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전국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또 이제 그러면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12일이지만 이번 주가 북한 다뤄올 거거든요. 집회 시위 또 노동계와 충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법 콕택시 논란을 불러왔던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정치와 기득권 논리에 막힌 혁신, 공유 경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각 이 같은 우를 또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AI, 의료와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반발, 화석화된 공직자의 인식 등이 여전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늦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핀테크 등 벤처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규제를 없애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신용에 그칠 뿐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